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8세, 시장에서 30년을 채소와 반찬을 팔아온 여자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을 38세에 잃었거든요.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기만 하면 내 삶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한 장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폐암 말기. 이미 뼈와 뇌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진단을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적혀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봤지만 그게 제 폐인지 다른 누군가의 폐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완화 치료, 예후. 그 단어들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 안쪽이 파래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의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저는 손톱을 바라봤습니다. 장년 여성의 손. 시장상에서 30년 동안 채소를 다루고 양념을 치대던 손. 이 손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동안만 더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동정과 전문성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완화 치료를 권장합니다. 항암은 몸에 무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약, 병원 방문 일정, 필요한 검사들. 저는 듣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죽음이라는 한 단어만 울리고 있었어요. 병원 밖의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종로 한복판의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낯설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이 자꾸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 죽음이 이미 제 얼굴에 새겨져 있었을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착한 할머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안심이 되는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웃한 과일 가게의 영자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이, 오늘 늦네. 어디 다녀왔어? 아, 병원. 정기검진 말이야. 거짓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30년간 연습한 것처럼. 아니, 제 인생이 모두 거짓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너희들만 잘 살면 되라는 말들. 모두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모두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가게에 앉아서 저는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시들어가는 팥뿌리를 떼어내고 배추잎 사이에 흙을 털어냈어요. 이 일을 이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떨릴 거구나. 저는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웃음을 지었어요. 여기 계란말이 있어? 우리 딸이 자취하면서 자기 밥을 못 챙겨 먹는데 엄마가 챙겨줘야지. 응, 어제 만든 게 남아있어. 데워 먹으면 돼. 저는 깨끗한 용기에 계란말이를 담아줬습니다. 손을 놀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하루인 것처럼. 하지만 제 머리에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도는 중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내일 저녁 시간 돼? 왜 뭐 하려고? 아내가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해서 내가 엄마 밥 먹고 싶었는데 시간 된다면 엄마 집에 들를까 싶어서. 시간이 된다. 당연히 시간이 된다. 내 시간은 이제 모두 준호의 것일 수도, 민지의 것일 수도, 서인의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좋아. 엄마가 뭘 해줄까? 아, 그냥 간단한 것. 밥과 국, 반찬 하나면 돼.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준호의 고마워, 엄마라는 말. 한때는 이 말이 저의 모든 에너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나에게 가장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밥을 차려줄까? 아내 이혜정이? 그건 아닐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집에 와서 나는 밥을 지었습니다. 밥을 짓는 행위가 이상했어요. 30년을 이렇게 밥을 지었는데 이제 이 밥들이 마지막 밥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밥솥 뚜껑을 열 때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봤습니다. 따뜻한 연기. 평소 같았으면 그냥 밥이었을 것이 오늘은 마지막 밥의 수증기처럼 느껴졌어요. 국을 끓이면서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된장을 풀고 파를 썰었습니다. 아마도 내 손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 일을 할 것 같았어요. 죽음이 와도 습관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9시쯤 막내 서인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 게임 개발 프로젝트 좀 진행될 것 같아. 돈 좀 묵혀 있었는데 이제 들어올 것 같아. 금주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달은 어려울 수도 있어. 미안해. 저는 한동안 메시지를 읽고만 있었어요. 서인도 그렇구나.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면 자신을 탓하고 어머니를 탓하고 결국은 어머니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괜찮아. 엄마는 크게 걱정 마라. 라고 답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머리를 언제까지 묶을 수 있을까? 항암 치료를 하면 빠질 텐데.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천장은 여름 습기로 누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 천장을 이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침대에서 내가 죽을까?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어디서? 핸드폰을 켜고 저는 검색을 했습니다. 폐암 말기 생존율, 항암 치료 부작용, 임종 간호. 잔인한 정보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읽으면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말로 이렇구나. 의사가 말한 6개월에서 1년. 그 시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을 거고, 누군가의 출산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슬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정말로 처음으로 현실이 되었어요. 의사의 말, 검사 결과,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것 같았는데 이 순간 천장을 보며 누워 있을 때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제 장례식을 아들 준호가 울고 있을 거예요. 엄마 미안해라고 울며, 딸 민지도, 그리고 서인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모른 채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계속 돈다. 아이들은 계속 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죽음을 준비해도 누구도 모른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던 여자는 이제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슬펐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골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저렴한 수첩.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차근차근 나왔습니다. 준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넌 항상 첫째처럼 혼자 짊어졌다. 엄마 때문에. 한 문장씩 천천히 썼습니다. 민지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언제까지나. 서인에게 넌 충분해. 지금의 너로 충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박영희여, 넌 충분히 잘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오전 2시. 저는 그 수첩을 베개 아래에 감춰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그리고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로 나는 죽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헌신이 될 것 같다. 아이들에게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옛날 아파트의 낡은 천장. 그 천장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밤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또 올 것이고 저는 또 괜찮은 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어머니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혼자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다음 주 항암 시작 전까지는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정상적인 일상. 그 말이 이제 저에게는 어떤 농담처럼 들렸어요. 제 폐에는 암이 차고 있는데 어떻게 일상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할까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아내 이혜정과 함께 집에 들렀어요. 예정보다 일찍 온 거였는데 이혜정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백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며느리가 또 뭔가를 샀구나. 명품 백, 명품 신발, 명품 향수. 이혜정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이혜정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늘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같은 세계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톤. 그래, 어서 와. 밥 준비했으니 먹자.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 30년을 해온 그 밥. 준호는 먹기 시작했는데 이혜정은 밥을 한 숟가락만 떠서 입안에 넣었어요. 그 이상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역시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하는 여자는 남편이 준비한 밥상도 다르게 먹는구나. 식사 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혜정과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저는 물 위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위에. 손이 자주 떨렸거든요. 물에 담그면 좀 나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이혜정의 목소리.
준호, 너 엄마 요즘 뭐해? 자꾸 용돈을 보내고 그러더니 지난달에만 해도 몇백만 원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건 민지가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서인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말이야, 자꾸 이러면 엄마가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너 엄마 월급이 얼마인데? 시장에서 하루에 얼마나 버는 건데 자꾸만 아이들한테 돈을 퍼준다고?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니야, 준호. 너 엄마 알아?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내가 사준 차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 딸놈에게 자꾸 돈을 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물이 주방 바닥에 흘렀는데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건 다른 게 뭐야? 너 엄마가 충동적인 거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 자기 것도 없으면서 자꾸만 아이들 보살피고.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좀 자기 것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자꾸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그래,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두 사람이 나를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밥 맛있었어요. 이혜정이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시 또 와.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간 연습한 그 웃음. 하지만 제 입술은 굳어 있었어요. 집에서 나간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좀 전에 들었던 이혜정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낭비, 충동적, 자꾸 돈을 퍼주고. 마치 저는 멍청한 할머니인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집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어요. 서인이는 프로젝트가 잠시 막혀서 다음 달을 버티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보낸 거였습니다. 제 자식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그게 낭비일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는 누웠습니다. 침대에. 점심을 먹을 때부터 자꾸만 메스꺼웠어요. 항암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혜정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 같았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더 아프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다음 주 항암 치료 시간을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누웠어요. 다음 주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그럼 머리가 빠질 거고 속이 메스꺼울 거고 더 이상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아라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채소를 다루는 손의 떨림이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영자 언니가 봤나 봐요. 어이, 너 요즘 좀 이상한데. 얼굴도 처진 것 같고. 아, 그냥 피곤해. 괜찮아. 이 언니를 안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 한번 봐줘. 영자 언니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펄스를 재듯이.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영자 언니는 나보다 5살 아래지만 오래된 친구였거든요. 몸이 안 좋지? 병원 가봤어? 응, 다녀왔어. 정기검진.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거짓말들이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일이 돌면서 다시 밥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켰고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이달 생활비, 지난달 민지에게 준 돈, 서인이에게 주기로 했던 돈, 제가 남겨놓고 죽을 돈. 계산기를 켰습니다. 준호와 민지, 서인이가 각각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싶었어요. 공평하게. 하지만 준호는 이미 충분히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있고 명품백도 사고 생활비도 괜찮으니까. 그럼 민지와 서인이에게는 좀 더 많이 남겨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제 유산을 계산하고 있구나. 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고 있구나. 이혜정의 말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죽음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톡을 받았어요. 준호 아내 이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좋은 레스토랑에 우리 가족같이 가요. 제가 예약해 줄게요. 선의의 제안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려는 행동이었어요. 좋은 레스토랑, 내가 예약해 줄게라는 말 속에는 나는 형편이 좋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다음 주는 좀 바쁠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료 때문이었어요. 월요일에 항암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혜정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항암 시작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한 것은 각 자식들 이름으로 봉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첩과 편지, 그리고 용돈. 아들 둘에게는 각각 300만 원, 딸에게는 500만 원. 딸이 더 힘들었으니까요. 봉투를 쓰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충동적인가? 낭비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펜은 그에 대해 다른 답을 내렸어요. 준호에게 넌 큰 아들이라고 이미 많이 짊어졌다.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받아. 이건 내가 아버지 된 후에 가장 필요할 때 써줘. 민지에게 아기들을 잘 키우고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본다. 서인에게 너도 충분해. 지금의 너로 충분하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시작될 거예요. 첫 주사를 맞으면 나의 몸은 완전히 변할 겁니다. 머리도 빠질 테고 입맛도 없어질 테고 계속 아플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 곰팡이 자국. 그 천장에 말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내가 낭비하는 여자인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사랑도 끝날 것 같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치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혜정의 말을 생각하면서 낭비, 충동적, 자꾸 돈을 퍼주고 아침이 오면 내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항암제가 제 혈관을 타고 흘러갈 거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괜찮은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일요일 밤, 저는 그렇게 누워서 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웃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혼자 내 마지막 밤들을 새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암센터의 항암실. 저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준호에게 괜찮다고 했거든요. 항암은 간단한 거니까 혼자 가도 괜찮아라고.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혼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혈관 주사를 꽂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다. 완전히 혼자. 항암제가 제 혈관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차갑고 독해 보이는 투명한 액체. 간호사는 이렇게 하면 암세포가 죽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럼 나도 함께 죽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년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혼자였습니다. 또는 곁에 누군가가 있었지만 그들도 혼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치료실 옆 회복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속이 자꾸 메스꺼웠어요. 처음 시간은 괜찮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몸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이 독을 거부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입던 약을 줬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토했습니다. 운전사가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1계단, 2계단, 5층까지 올라가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3분이었는데요. 침대에 누우니 밤이 됐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할 수도 있었어요. 준호에게, 민지에게, 서인이에게. 엄마 정말 힘들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멈출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회사를 못 갈 거고, 민지는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할 거고, 서인이는 게임을 포기할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이들의 인생은 계속 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을 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항암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 거울에 비쳐 있었어요. 늙고 부종한 아픈 사람의 얼굴. 시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기가 걸렸다고 말했어요. 3주간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영자는 괜찮아, 쉬어. 내가 봐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착함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정확히 7일. 저는 거울 앞에서 제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 순간 가닥가닥 머리가 빗질과 함께 떨어져 나왔습니다. 처음 몇 올은 괜찮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손가락에 감긴 머리. 분명히 제 머리였지만 마치 남의 머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욕실에 가서 제 머리를 다 깎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면 차라리 내가 자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정대로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자르는 게 덜 슬플 것 같았습니다. 가위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 부어있고 하얀 얼굴, 그 얼굴 위로 긴 흰머리들, 그 머리를 잡고 가위질을 했습니다. 한 움큼, 두 움큼, 욕실 바닥은 제 머리로 가득 찼습니다. 끝내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두상이 드러났고 벗겨진 피부가 보였습니다. 나이든 여성의 민낯. 얼굴을 감싸던 머리도 없고 단지 뼈와 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라기보다는 몸이 떨렸어요. 소리 없는 울음. 욕실 바닥에 구부려 앉아서 그냥 몸이 떨렸습니다.
내 죽음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르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저는 적었어요. 날짜 첫 항암 7일 후. 머리가 다 떨어졌다. 내 얼굴은 이제 낯선 사람의 얼굴이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도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정에게서 온 카톡도 무시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말도. 그건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심이라면 왜 저를 낭비하는 여자라고 했을까요? 민지에게서 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아, 그 말도 이제는 들을 수 없었어요. 미안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렸으니까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서인이의 카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프로젝트 진행 좀 늦어. 미안해. 아, 미안해. 이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엄마, 감기 다 나았어?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응, 거의 다 나았어. 바빠서 전화 못했어. 미안해. 거짓말. 또 거짓말. 하지만 이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자식들을 놔주는 것. 완전히 놔주는 것.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더 약해졌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맛이 없었어요. 모든 음식이 철 냄새가 났습니다. 물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밤중에 여러 번 깬 밤들.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는 시간들. 한 번은 넘어질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손잡이를 놓친 순간 제 몸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욕실 바닥에 닿았지만 그 순간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혼자 욕실 바닥에서. 그런데 그마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3주차 항암 치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올 때도 혼자였습니다. 의사는 저를 봤을 때 잘 견디고 계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이는 것 뿐이었어요. 내 속은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누구에게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옆에 앉은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암 환자였어요. 머리도 없고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구나. 같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 여자가 저에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 저도 웃음을 지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말들은 이미 이곳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었어요. 함께, 말없이. 밤이 되자 저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이걸 했습니다. 글을 적는 것. 3주차. 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나는 자유로워진 거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준호에게. 미안해. 엄마가 너를 놔줄게. 너는 자유야. 민지에게. 너도 이제 자유야. 엄마가 너를 놔줄게. 서인이에게. 넌 이제 누구의 기대도 받을 필요 없어. 넌 그냥 살아.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 곰팡이 자국.
하지만 이제 그 천장도 남의 천장처럼 느껴졌어요. 제 것이 아닌, 제가 곧 떠날 곳인 그 천장 아래서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혼자.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항암을 시작한 지 정확히 4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시장도 가지 않고, 아이들도 만나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세 번째 항암을 받기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막내 서인이가 뒤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서인이가 여기를 알면 안 되는데, 이 길을 알면 안 되는데, 돌아서니 서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36세의 게임 개발자 아들.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그 아들이, 그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어요. 엄마, 이리로 왜 가? 뭐 하는 거야? 저는 거짓말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이를 보고 있으니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 아들은 제 거짓말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식들을 무시했는지를. 서인이는 결코 한심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감이 없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받아야 해.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무식하지 않아. 엄마 종로 암센터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 본 지 벌써 2주야. 그 말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요. 서인이가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아니, 단순히 따라온 게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뭐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 몸이 안 좋은 건 알겠어. 그리고 엄마가 혼자라는 것도. 나 바보 아니야, 엄마. 난 게임 개발은 못할지 몰라도 엄마 마음은 읽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아들을 올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를 과소평가했는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상처받기 쉬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기 쉬운 아들이 지금 저 앞에 서 있었어요. 서인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들어. 난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같이 가고 싶어. 병원에. 혼자 가도.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좀 해줘. 서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쟤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걸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없고 얼굴이 부어 있고 몸이 약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여자. 그리고 내 옆에는 자신감 없어 보이는 36세의 아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르게 보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서인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확히 뭐야? 암이야. 폐암. 그 말을 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서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심해? 말기야. 6개월에서 1년. 서인이의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는데 서인이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이 제 손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 지금부터 나랑 같이 병원 와. 서인아, 너 바쁜데. 프로젝트? 엄마, 이게 뭐라고 생각해? 게임 개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알아. 누군가 곁에 있는 것. 엄마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암을 받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서인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항암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갔을 때 서인이는 저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증을 느낄 때마다 서인이의 손은 더 세게 저를 잡았어요. 마치 자신의 힘을 저에게 주는 것처럼. 항암이 시작되자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누군가와 함께 같은 세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서인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투명한 액체가 제 혈관에 흘러들어올 때 저는 외로웠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쉬고 있을 때 서인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따라온 지 2주째야. 매일 엄마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나갔어. 그리고 항상 엄마를 봤어. 먼 데서 하지만 봤어. 그럼 왜 지금까지 엄마 눈치를 못 챘어? 진짜. 하지만 오늘 드디어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생겼어.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니야, 엄마. 내가 있으니까.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서인이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항암하는 날이면 서인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메스꺼울 때도 서인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서인이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밤을 지새웠어요. 엄마, 잘 자. 나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서인이가 우리 집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서인이가 제 침실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제 침대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도 서인이가 무언가를 설치했는데 그건 휴대전화 충전 스테이션이었어요. 그리고 주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토마토, 포도, 얼음물. 서인이가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쟤를 위해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느낌인지. 하루는 서인이가 저를 침대에 누이고 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타올로. 마치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엄마, 이건 내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던 일이야. 오랫동안. 그런데 엄마가 자꾸 나한테서 등을 돌렸어.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 서인아, 미안해. 엄마가. 이제 상관없어. 우리 앞으로 함께 있자. 남은 시간이 얼마든.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아들은 결코 내가 생각한 자신감 없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인이는 거실의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항암을 받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걸. 그 누군가가 내가 무시했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통절한 일인지. 수첩을 들었습니다. 밤 2시. 저는 적었어요. 서인이가 나를 찾았다.
내가 버린 아들이 나를 찾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날들이 내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자식들을 밀어냈고 그들이 나를 구하려는 노력을 거절했다. 하지만 서인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아들이다.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 곰팡이 자국. 하지만 이제 그 천장도 외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옆방에서 제 아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되면 서인이가 일어나서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할 거고, 함께 밥을 먹을 거고, 함께 병원으로 갈 거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난 4주일 동안 찾던 것인지도 몰라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 내가 밀어낸 누군가, 하지만 나를 찾아온 누군가. 고마워, 서인아. 엄마가 너를 이제야 본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첫 번째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인이가 있으니까 제 곁에. 서인이가 저를 돌본 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3주일 동안 저는 항암을 2번 더 받았고 속은 계속 메스꺼웠고 밥은 먹을 수 없었지만 서인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계속 지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내와 함께 가도 돼? 엄마 감기도 다 나았을 테고. 감기. 저는 감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인이가 제 곁에 있는데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준호야, 엄마가 좀 있어야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와. 혼자가 아니라 민지도 데리고. 그리고 너 아내는 안 가도 돼. 그 말에 준호가 당황해했습니다. 엄마, 뭔 일 있어? 엄마 위험한 거야? 아, 그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그냥 와.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토요일 오후, 준호와 민지가 왔습니다. 서인이는 미리 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올 시간을 주려고. 내 세 자식을 한자리에 모으려면 먼저 준호와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암이다. 폐암, 말기. 그 말이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민지는 마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뭐라고?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6개월에서 1년이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어. 항암도 받고 있고 완화 치료 중이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안 알려줬어? 왜 혼자 짊어졌어? 그 목소리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가 다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그 감기는? 응, 거짓말이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약해져서 집에만 있었어. 그럼 혼자 했어? 병원도 혼자? 항암도 혼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서인이가 있었어. 그 말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인이? 그 게임 개발하던 서인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그 애가 엄마를 찾아왔어. 2주간 엄마 뒤를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병원 가는 길에서 나한테 고백했어. 준호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서인이가 엄마를 돌보고 있다는 거야?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후회, 죄책감, 그리고 왜 우리가 아닌 게 자신감 없어 보이는 막내인가라는 깨달음. 엄마, 미안해.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야 하니?
너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생활비도 못 내고 힘들었잖아. 그런데 엄마는 자기 병을 감춰면서 내한테 계속 돈을 줬어. 엄마가 고통받고 있는 동안 나는 뭐 했어? 엄마 돈 받아먹고만 있었어. 준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 아내 때문에. 그날 아내가 엄마한테 좋지 않은 말들을 했는데 나한테 엄마가 낭비한다고. 그 말 때문에 엄마가.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준호야, 그건 아니야. 엄마의 결정이었어. 엄마가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야. 그런데 왜? 민지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해?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고 싶어서. 엄마의 병이 너희한테 부담이 될까봐. 엄마, 그건 엄마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엄마를 돌볼 권리가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식들을 무시했는지, 그들의 선택권을 빼앗았는지.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서인이가 있잖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있고 싶어? 서인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준호도 나도. 그래도 저는 정말로 그들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 가족이야라는 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인이가 들어왔어요. 형, 누나 왔었어? 응. 엄마가 진실을 말했어. 우리도 알게 되었어. 서인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마치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라고 말하듯이. 우리 함께 있자. 엄마. 죽을 때까지. 함께. 준호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 큰아들의 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보호할 기회를 빼앗은 거였어요. 그들이 자식으로서 책임을 질 기회를 빼앗은 거였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할 기회를 빼앗은 거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만 있었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밥을 해줬습니다. 간단한 밥, 계란 1개, 반찬 몇 개. 하지만 그 밥이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만들었거든요. 민지는 제 침실을 정리해줬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창 커튼을 닫고 따뜻한 이불을 깔았어요. 그 과정에서 자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의 눈물. 서인이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3주일 만에 처음 다른 형과 누나를 집에 들였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거실 소파를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밤 2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준호와 민지 그리고 서인이. 우리 셋이 이 집안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생명을 버린 거였다는 것. 아이들과의 연결을 버린 거였다는 것. 수첩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밤이었으니까요. 오늘 내 세 자식이 모두 모였다. 준호는 회사를 쉬었고 민지는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겼고 서인이는 계속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는 단지 그걸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고마워. 우리 셋. 엄마가 떠날 때까지 함께 해줘서.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이 외로운 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에서 내 세 자식이 호흡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이야. 민지의 그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느끼는 이 감정.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들의 어머니이고 그들이 내 아이라는 것. 가족. 이제 와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올 거고, 우리는 또 함께 할 거고, 밥을 먹고, 병원을 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가족으로 있을 거예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으로. 세 자식이 함께하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을 5번 받았고 의사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완화 치료라고. 하지만 그 말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거든요. 처음엔 동정적이었는데 지난 검진에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종양 크기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항암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죽음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 그럼 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계속 치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울렸습니다.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병원에서 나와서 저는 서인이에게 말했습니다. 항암이 잘 듣고 있대.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서인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엄마, 그럼.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살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터질 것 같은 감정이 났습니다. 살고 싶다. 이 아들들과 함께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몸 전체를 휩쓸었어요. 집에 와서 준호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두 명 모두 경악했어요. 엄마, 그럼 혹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했어.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지켜봐야 돼.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완치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아직은. 그 순간 우리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표정에서 삶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다시 희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의 아내 이혜정이 집에 나타났거든요. 준호가 집에 자주 없다고 짜증을 낸 거였어요. 준호, 너 요즘 집에 왜 이렇게 안 와? 회사 일도 있고 우리 집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암이야. 난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이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암?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그걸 이제 나한테 알려? 그동안 넌 뭐 한 거야? 내 남편인데 나한테는 뭘 감춘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아내, 엄마 얘기를 많이 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 복잡해? 넌 내 남편이잖아. 나한테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준호가 지난 2주일 동안 한 일이 모두 헛된 건가? 그저 자기 아내에게 내가 된 것뿐인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넌 내 아내야. 하지만 내 엄마는 내 엄마야. 엄마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난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이게 너한테 불편하면 미안해. 하지만 난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이혜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아들은 변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던 아들에서 자신의 선택에 당당한 아들로. 준호, 넌 뭔가 이상한데. 응, 나 변했어. 엄마를 만났으니까. 이혜정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들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네. 너 엄마 간호해. 난 형편 봐서 나중에 다시 와.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문이 닫힌 후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실에서 나왔어요. 준호야.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위해서. 엄마, 난 선택했어. 엄마를 선택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저는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나이 42세의 아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밤 민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을 좀 줄이기로 했어. 대신에 엄마 집에서 일부 시간을 쓸 거야. 아이들도 금요일에만 할머니네 가고 나머지는 함께 할 거고. 민지야, 넌 아이들이 있잖아. 학용비도 필요하고. 응, 알아. 그래서 나 다시 학교 다니기로 했어. 야간 대학.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 엄마만 보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 저는 놀랐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3개월 전에 엄마 생활비 라고 울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지. 엄마, 너무 고마워하지 마. 나 원래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 때문에 지난 모든 게 미뤄졌던 거고. 서인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아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웃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프로젝트 진행 좀 괜찮아. 지난주에 일부 마무리했고, 이번 주에 첫 결과물을 제출하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암이 회복되는 방향이라는 소식 들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서인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응. 나 지난 36년 동안 자신감이 없었는데 엄마 병 앞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나도 일단 시작했고 계속 진행했어.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 아, 내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내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들들이 사실은 스스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나? 그들은 우리 집에서 필요했다. 나를 돌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성장했다. 의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혹시 내가 살 수도 있을까? 이 아들들과 함께. 의사의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혹은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살아있다. 우리는 함께 있다. 수첩을 들었습니다. 오늘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의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나는 죽음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준호는 자신의 선택에 당당해졌고, 민지는 스스로 일어섰고, 서인이는 자신감을 가졌다. 내 죽음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깨웠다니. 그렇다면 나는 살아야 한다. 그들 앞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내 죽음보다는 내 삶이 아이들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살고 싶다. 우리 아들들과 함께. 계속.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일 아침 우리는 또 함께 할 거고 밥을 먹을 거고 병원을 갈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또 뭔가 말해줄 거고 종양은 계속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커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이니까.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니까. 고마워. 우리 아들들. 엄마가 살기로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을 총 12번 받았고 종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제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걷기까지 시작했어요. 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새 아들은 변하지 않고 제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휴직을 연장했고 민지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도 매일 나타났고 서인이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졌고 민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서인이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회사에서 정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날은 제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제가 이날을 볼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새 아들은 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그 다음 민지, 그리고 서인이. 3명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전에는 없던 것, 감사함. 아니, 그것보다 더 진정한 사랑. 우리 엄마 봐. 8개월 전에는 이렇게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앉아있네. 진짜 기적 같아.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나 대학 첫 학기 기말고사 통과했어. 엄마 덕분이야. 민지, 넌 너 자신을 믿어야 해. 넌 잘하고 있어. 서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에서 게임 첫 베타 테스트 성공했어. 그리고 출시 예정이 내년 상반기야. 엄마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서인아, 그건 넌 잘했기 때문이야. 넌 충분해. 항상 충분했어. 그 순간 셋이 모두 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 양옆에 준호와 민지, 그리고 발치에 서인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42세, 39세, 36세의 어른들이 제 침대에 앉아서 마치 엄마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처럼. 우리 엄마, 감사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고마워? 난 넌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그게 아니야, 엄마. 넌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 뭐? 우리한테 함께할 기회를 줬어. 엄마를 지킬 기회를 줬어. 아들로서 엄마를 사랑할 기회를 줬어. 엄마가 만약 우리한테 전부 감춰두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어. 그래. 엄마가 우리를 믿어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게 됐어.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엄마 혼자 있었을 거야. 근데 난 그냥 엄마를 못 보냈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그리고 따라갔어. 서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인아,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넌 나를 구했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넌 정말 나를 구했어. 침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그 침묵 속에는 8개월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죽음을 준비했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지킨 아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변한 것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침대 아래서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상자 안에는 무언가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이건 뭐니? 엄마가 남겨놓은 수첩이야. 엄마가 몰라도 우리는 봤어. 그 안에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놓은 말들. 엄마가 우리한테 보낸 사랑. 저는 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밤마다 썼던 그 수첩. 죽음을 준비하며 썼던 글들과 나중에 삶을 기대하며 썼던 글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수첩의 매 페이지를 읽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줬는지.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는 결정했어. 이 수첩을 우리 자식들한테 남겨줄 거야. 그들도 알아야 해.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서인이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또 다른 걸 해줬어.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수첩이 있었습니다. 새 수첩. 이건 우리가 썼어. 지난 8개월 동안 엄마와 함께한 날들. 엄마가 병원에 가던 날, 엄마가 우리를 처음 안아줬던 날, 엄마가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날. 모든 날들. 준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내가 썼어. 엄마를 따라갔던 날. 엄마를 처음으로 진짜로 본 날.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다음 페이지는 나.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날. 그때 엄마가 넌 족할 줄 알아라고 말해줬어. 난 처음으로 족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건 나. 엄마와 함께하기로 한 날. 엄마한테서 나는 자신감이 뭔지 배웠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 어른들이 내 사랑을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있었다니. 우리 엄마 사랑해. 셋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사랑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호흡이. 하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처음으로, 정말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많이 못해줬잖아. 너희들한테. 엄마, 그런 말하지 마. 넌 충분했어. 우리한테는 충분 이상이었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넌 충분했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엄마를 지킬 수 있게 해줬잖아.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서인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엄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 준호가 제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8개월 동안 자라난 짧은 머리카락. 항암으로 빠진 머리. 하지만 이제는 다시 자라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보이니? 이거.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어. 엄마 살아나고 있어. 계속 살아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우리는 함께했다는 걸,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침실에 앉아만 있었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와 새 아들, 한 가족으로.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삶. 그리고 여기, 이 침실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들. 엄마가 살 수 있게 해줘서. 엄마도 고마워. 우리한테 함께할 기회를 줘서. 우리한테 사랑할 기회를 줘서.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말해졌으니까요. 아침이 올 거고, 우리는 또 함께 할 거고, 밥을 먹을 거고, 살아갈 거예요. 이 어머니와 이 아들들이 함께 계속 우리 가족이야. 민지의 그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 어떤 위기도 우리를 흩어놓을 수 없는 우리 가족.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 의사는 저에게 완치 선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낯설게 들렸는지, 평생 죽음을 준비해 본 사람에게 완치라는 말은 마치 외국 언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도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난 살아있으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다니던 그 시장. 사람들은 저를 봤어요. 6개월간 없던 사람.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이, 박 여사. 넌 죽지 않았네. 영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살았어. 완치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찼어요. 완치. 이 말을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럼 넌 뭐 한 거야? 죽을 병도 이렇게 살리다니. 대단한데? 내 아들들이 날 살렸어.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아들들이 3명. 시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1년 전 이곳을 나갈 때 누군가는 나를 영영 못 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돌아왔다. 더 강하게, 더 감사하게. 집은 변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서 가족이 사는 집으로. 준호는 아내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아내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라고 했지만 준호는 엄마를 선택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별도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매일 저를 보러 옵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야간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거였어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 아이는 이제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암 환자들을 돕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인이는 회사에서 정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개발하고 여전히 제 밥을 챙겨주고 매일 밤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줍니다. 우리 4명은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준호가 찾은 좋은 식당에서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음식. 하지만 그 밥상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날도 목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왔어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그 아이는 이제 회사에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아래 직원들을. 리더로서 민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의 손자, 손녀. 여전히 밝은 아이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다시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서인이는 신입 직원을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회사에서 신입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나? 1년 전에? 응, 기억해. 엄마가 병원에서 혼자 있던 날. 그때는 엄마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엄마를 모르고 있었지. 그래. 근데 이제는 달라. 엄마도 우리도 달라. 그리고 나 생각해봤어. 그날들이 없었으면 우린 이렇게까지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처럼 엄마에게만 의존할 생각만 했을 거고, 지금처럼 자립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서인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게임만 했을 거, 자신감도 없이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복잡해. 고마워하면서도 너희들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엄마, 그건 고생이 아니었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1년 전에 뭐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팠어.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가 되기로 했어. 근데 너희 아빠와 이모, 그리고 삼촌이가 날 구해줬어.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응,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아주 좋아. 손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 어린 손, 그 손이 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우리는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 가족. 우리 가족.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첩들이 있었어요. 3개의 수첩.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수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올해의 수첩. 회복과 감사의 기록.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내가 살아있다. 내 아들들이 살려줬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 아들들도 살아났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엄마가 계속 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창밖으로는 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피고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잎들은 계속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죽음에서 나온 새로운 잎들처럼. 서인이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들고, 엄마, 따뜻한 차 마실래? 응, 고마워. 서인이. 그 아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1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 자신감 있는 웃음. 엄마, 좋아? 응, 아주 좋아. 이 모든 게 좋아.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외로운 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들. 함께.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살 수 있게 해줘서, 계속 함께 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 우리에게 함께할 기회를 줘서,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줘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이었어요. 매일 밤이 또 다른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속. 우리는 그 계속 속에서 함께할 거고, 밥을 먹고, 웃고, 살아갈 거입니다. 어느 의사도 예측하지 못했던 회복. 어느 약도 만들 수 없었던 완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 가족이었다는 것. 함께라는 것. 우리 가족이야. 민지의 그 말이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우리 가족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병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나눌 수 없는 우리 가족.